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평범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광주에 부는 기분 좋은 바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원님, 원래 그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정무위로 네.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무위원회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딱딱하다, 네. 무겁다, 네. 뭔가 실력파 의원님들이 좀 가는 곳이다. 넘사벽.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초반부터 부담을 너무 주시네요. 아니, 실제로 공부를 엄청 해야지 되는 곳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가 예. 국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야. 공정거래위원회, 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뭐 이런 부처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도 그렇고 또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장의 질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변화된 상황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또 바램들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네. 그 지식들 또 생각들은 갖고 있어야 돼서 네. 좀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의원님께서 전에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정부에서 네. 맡아서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 민심 동향 파악 뭐 이런 것이 아주 핵심적인 네. 업무입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주요한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걸 이제 대통령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곳이죠. 맞아요. 제가 의원님에 대해 뒤를 좀 밟아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의원님 하시면 또 교수,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 예.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또 코스를 정치인이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게 정치인이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요? 제가 늘 그 생각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쓰셨던 책의 서문에 있는 그 글귀인데 역사는 영웅들의 전시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그 서문에 있었어요.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성장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촛불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정치가 우리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고 네. 또 최종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정치가 하는구나. 네. 그러면 한 사람은 평범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정치의 영역에서 좀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어땠는지 네, 네.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와대 행정관까지 하게 됐었는데 예. 그런 대통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국민의 힘, 국민들의 그런 힘을 모아서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예. 그래도 첫 번째 도전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되신 거네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도 네.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십니다. 네. 네, 이제 윤영덕 의원님의 인생책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바로 소유할 수 없어서 더 소유하고 싶은 책.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야, 이 책의 저자 법정 스님 입적하실 때 모두가 너무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 법정 스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법정 스님은 1932년에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네. 1950년이던 해에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법정 스님이 18살이던 나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가 이 대학교 3학년이던 네. 1954년에 출가를 하게 돼요. 꾸준히 이제 불도의 정신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교신문의 편집 국장도 역임을 하시면서 이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역할들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대중들에게 이 법정 스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6년에 이 무소유라는 책이 네. 출간된 후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무려 한 30여 권에 이르는 다양한 책을 내셨는데요. 네. 그게 또 사람들에게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읽혔고 또 법정 스님은 수필가로서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안타깝게도 2010년에 입적을 하게 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스님의 유언도 참 화제가 됐죠. 네.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또 관도 짜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셨던 이 무소유의 삶의 마지막까지 네. 실천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인생책을 딱 들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셋 다 이 책이 없는 거예요. 나 분명히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 읽고 막 이랬는데 진짜 법정 스님이 가셨을 때 참 저는 한 번 뵌 적도 없지만 뭐랄까 우리의 스승 모두의 스승이었던 분이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생각이 났는데 의원님은 언제 읽으셨어요? 아까 세 분이서 이 책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유하셨군요. 놓고 가세요. 일부러 구한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지금까지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책이 인생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네. 아주 고귀한 어떤 그걸 고담 중론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네. 깊은 통찰력을 가진 한 사람의 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숨김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기억이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법정 스님 모처럼 또 회고해보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 자, 무소유 실천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이 법정 스님이 이 무소유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깨달은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네.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 난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선물로 난초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이 난초와 관련된 책도 찾아보시고 또 해외에서 비료까지 구해서 정성의 난초를. 정성을 그렇죠. 다 들이셨네요. 얼마나 네. 참 귀하고 예뻤겠어요. 네. 그래서 참 관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어느 날 여름에 외출을 하시다가 네. 깜짝 놀란 겁니다. 아, 내가 난초를 그냥 햇빛에 놔두고 왔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돌아가셔서 예. 그 난초를 봤는데 살아나긴 했는데 이 시드시. 원래의 생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법정 스님이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난초가 물론 아름답고 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네. 내가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음으로써 네. 나를 스스로 구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가 버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게 되셨고 실제로 그 난초는 그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한테 주셨다는 것도 너무 스님답고 그 앞에 스님이 막 정성 들여 키웠다는 그 모습이 눈에 환히 보이는 네. 것 같아서 참 재밌게 읽은 수필이었는데요. 의원님, 그 스님께서 이제 무소유, 뭐 소유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살겠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뜻도 있을 텐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예. 소유 그 자체보다는 소유에 대한 마음,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가지려고 하는 네. 것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권력도 그런 것이 아닐까. 권력은 권한을 부여를 할 텐데 예.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도 이롭고 또 남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을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 권한은 어디 가버리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만 그렇죠. 남을 수 있죠. 권력욕만 남으니까. 근데 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네. 유독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의원님은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이것만은 안 돼 이런. 다 나눠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 거야. 요거는 예. 내 거야 하는 거. 버리지 못할 것이 있다면 관계지 않을까. 관계. 관계. 뭐 좀 추상적인 것이긴 네네. 하지만 그 관계가 악연이었든 아니면 저한테 아주 그 좋은 인연이었든 간에 네. 인간을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얻고 싶다고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의원님 거의 법정 스님 제자로 들어가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은 지금. 의원님 그 머리가 가발인 줄 알았어요.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스님 같으셔가지고. 아유, 뭔가 예. 약간 초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무소유를 과연 인생책으로 택하신 의원님답다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데요. 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읽고요. 한 독자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법정 스님께 제발 좀 기부하겠노라. 부탁을 해갖고 스님이 10년 만에 그 부탁을 들어줬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길상사입니다.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 그 길상사가 바로 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 부탁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영한이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백석 시인의 연인으로 알려진 자야. 바로 그분입니다. 자야. 자야. 대원각이라는 굉장히 큰 요정의 주인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1987년에 이 무소유를 읽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법정 스님에게 이 터를 절로 좀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끝까지 거부를 하십니다. 예. 근데 당시 이 대원각 부지가요
돈으로 1,000억 원 정도. 당시에 1,000억. 네. 1,000억 원. 아니, 낼름 받으셨었어야지. 그쵸.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낼름 받죠. 근데 법정 스님은 10년 동안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다가 결국엔 1997년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길상사를 만들게 되고 또 이 김정한 자야에게는 길상화라는 법명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상화님의 공덕비가 지금도 길상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의 키워드가 촌놈이래요. 아. 그 무슨 그래요? 별로 안 어울리신 거. 고향이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전남 담양입니다. 담양에서. 담양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네, 저 담양 그 왜 무슨 다리 있죠? 출렁다리인가 뭐. 아, 예, 그 관방대에 있는 네, 다리 거기도 관광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중로군도 가보시고. 네, 네. 아니 지금 너무 아름답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네. 곳이지만 의원님 학교 다닐 때는 완전 깡촌이어서 학교 심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제가 초등학교는 4학년 때까지 심리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장로가 놓이기는 했는데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오는 버스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네. 특히 눈 오고 비 오면 그게 걷기가 사납잖아요. 풍경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사진을 하나 찍어놨으면 완전히 역대급 그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그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제일 멀리 있는 마을의 두 번째 마을이에요. 눈이 많이 오면 예. 이제 끝마을에서 그 학부모님, 이제 아버님이 이게 눈을 밀고 오면 그 마을 애가 뒤에 졸졸졸 따라오죠. 예. 그러면 저희 마을에 오면 교대를 해요. 아, 다른 릴레이를 받아서 또 그래서 눈을 치우고. 학교까지 그렇게 마을마다 교대를 해서 와. 아이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와. 심리를 그러니까 눈길을 치우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 영상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어우. 사진 찍어놨으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그 의원님이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지내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혹시 시민단체는 어떤 활동이었나요? 예전부터 제가 했던 표현이 네. 겹불을 쬐다 이런 쬐다. 네네네.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대학에서 뭐 시간강사 연구교수 하면서 온전히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후원회원으로 또 회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제가 그 전공한 분야가 이제 넓게 보면 정치학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방자치나 지역 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던 그런 것인데 참여자치 21 YMCA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게 본인의 지적 활동을 좀 나눠주시고 후원하시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신 거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삶을. 공유, 네, 공유의 그렇게 삶을, 사회와 실천하신 함께하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사셨네요. 제가 그때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겸손의 말씀까지. 오늘 겸손하시기까지 하면 정말 저쪽 길로 가셔야 되나 싶어요. 자,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 무소유의 실천을 뽑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해와 이해라고 뽑았습니다. 네. 오해와 이해. 법정 스님께서 오해와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대인관계에 대한 법정 스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네네. 장이기도 한데요. 이 오해와 이해가 이 단어의 어떤 모양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그쵸. 뜻은 전혀 상반되지만, 근데 법정 스님은 사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곧 오해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거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사랑에도 비유가 되는데 네.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럼 좀 이해가 된다. 아, 그래요? 그 오해 때문에 그렇군요. 결혼하고 하는 아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냥 이해하시네요. 이해가 바로 네. 되네요. 예. 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저마다의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왜곡된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의원님 이 책에서 그 함께 얘기했으면 하는 문장을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떤 문장을 나누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뽑아주신 게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오해와 이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네. 실상은 말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있으신데 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 네. 한 사람은 온전히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 네. 그 개인들은 하나의 우주일 텐데 그 우주를 이해한다고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 이전에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해로 포장된 오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네. 법정 스님께서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모든 오해라고 하는 건 네. 저마다 자기만의 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집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남이라는 걸 이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에게 가졌던 이 오해라는 것이 풀리게 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왜 서로 만나지 않고 어떤 편견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냥 괴물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마치 예전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막 빨간 뿔이 달리고 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줄 피부 알았죠. 색깔은 다 빨간가 봐. 또리 라고 장군에서 늑대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특히나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학창 시절에 그 총학생 회장을 하셨다고 1991년 조선대 총학생 회장. 와 지금하고는 안 맞으시요. 진짜. 그 이미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지금. 분들이 저한테 갖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총학생 회장을 하시고 중국으로 유학을 베이징대로 유학을 가셨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학생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죠. 대학 다니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88년에 예.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아. 47년 민주대항쟁 이후 세대잖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총학생회장뿐만이 아니라 남청년 의장까지 했다 그러면 더 안 믿기지. 남청년이 무슨 줄임말이에요?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연합회.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괜히 남청년 하면. 그러니까 광주 뭔가- 전남에 있는 대학생들 연합 네네네. 의장. 그의 의장이셨다고요? 와, 거의 진짜 강성이신데. 안 그래 보이세요, 의원님. 그런 오해는 뭐 나쁘지 않은 오해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부드러우신 거니까. 맞아, 너무 부드러우시니까. 학생운동을 마치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민주화의 성과를 온전히 어떤 국민들의 그 일상 속에서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은 지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좀 제 스스로 반성해서 그랬어요. 91년도에 그렇게 학생회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이야기가 정말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내 확신을 기반으로 했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족함을 공부라는 것으로 좀 채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자기 바닥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왜 그것도 모르고 있지? 모르는 것을 또 공부하다 보면 네. 아, 다른 모르는 것이 또 있네. 뭐 이런 공부 욕심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장 8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야. 중국에서. 와. 제가 대단하시다. 중국어를 한 달 학원 다니고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일단은 가서 배우자. 대단하시다. 실전파시구나. 원래 네. 언어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예. 한 1년 만에 베이징대 박사과정 시험을 봤는데 그 이렇게 필기 시험이 있거든요. 예. 한자를 써야 되니까 논술 우와. 보기 좋게 낙방을 했죠. 아우, 저는 혹시 한 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수를 해서 네.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무슨 박사 어떤 과목? 제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 박사님이시군요. 자, 국제정치학 박사님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아, 네. 모범생스러운 우리 의원님의 진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약간 웃음 한 스푼 섞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묻는 질문에 그냥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의원님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SNS에 셀카를 올린다면 꽃받침 셀카 대 볼하트 셀카. 하나, 둘, 셋. 보라트 셀카로. 자, 의원님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보라트 사진 찍어드릴게요. 셀카.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아유, 방송하다가 진짜로 네, 셀카 이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하트 셀카를 선택하신 거예요? 뭐 이거는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건 이것까지. 아니니까 아, 그래서 이것까지는 하트. 못하시고. 시선 분산을 해보셨어요, 이거를? 이건 많이 하죠. 아, 우리 하시는구나. 그 주민분들하고 네. 행사하거나 그럴 때 네. 또는 사진 찍을 때 예. 뭐 대용하는 포즈. 더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꽃받침보다. 네. 두 번째 질문. 여행을 간다면 아내와 무인도에서 한 달, 대 혼자 휴양지에서 한 달. 하나, 둘, 셋. 아내와 무인도에서 한 달. 이건 너무- 이유는요? 의원님. 사모님 보실까봐. 너무 사교적인 사람 사람은 아닐까? 서로 기대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인자처럼. 네. 혼자 가면 뭐 하루 이틀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네네. 한 달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휴양지인데도요, 막 생각해 보세요. 산토리니에 바람이 막 불고, 막 하얀 집에서 막.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와, 한치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관계는 야. 포기 못 하신다는 의원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주 오늘 점수 쭉쭉 올라가시면 반찬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갖고 싶은 것은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 대 나날이 샘솟는 유머 감각. 하나, 둘, 셋. 나날이 샘솟는 유머가. 아, 진짜요? 유머에 욕심이 있으셨어요, 의원님? 제가 농담도 진지하게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권진영 씨가 좀 어떻게 의원님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니터. 과외라도 좀. 아, 그냥 의원님, 훈민정음 웃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이러면 옆에 다 따라서 웃잖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의원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할 수 있어. 하시네요. 의원님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유머 감각 가능하십니다. 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 한 가지 삶만 산다면 지루하지만 안전하게 살기 대 위험하지만 스릴 있게 살기. 하나, 둘, 셋. 위험하지만 스릴 있게 살기. 이 부분은 주저함이 없으신데요. 그러게요. 진짜. 난 안전한 게 좋은데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의원님. 아니 왜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위험하게? 아니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아, 한 번 사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로망 비슷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인의 삶을 선택한 분들이 안전한 삶을 선택한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너가 나왔네요. 네, 의원님 유머 감각도 가능성이 있으시고 아주 국민정은 솔직하십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 침묵의 의미. 법정 스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침묵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법정 스님이 경주에 여행을 이제 떠나시면서 네. 겪게 된 일화인데요. 네. 이제 가을도 됐고 법정 스님이 나 이제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 좀 한적한 곳에 가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네. 이 경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습니다. 예. 그곳에 이제 불국사 복원 현장이 네. 있었는데 거기 한번 참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법정 스님이 이 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간다 소음의 도시여 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버스에 타자마자 그 당시 유행하던 네. 노래들이 스피커에 크게 쿵쾅쿵쾅하고 무슨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였을까요? 네, 저도 어떤 노래일까 궁금하긴 네, 했는데 네, 네. 공명이 써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스님이 네. 내가 정말 가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네. 심경을 토로하시는데요. 이 외부의 소음 때문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비극을 여기에서 또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허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침묵의 바탕 위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굉장히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조금 쉽지 않네요. 의원님, 말은 침묵에서 나와야 한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침묵은 결국 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말은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이 될 텐데 네. 그 생각 이전에 자기 내면의 어떤 마음을 좀 다스려야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까. 결국 침묵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내 마음을 담은 말을 하라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묵하는 것도 때와 장소가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네, 의원님. 네. 부부싸움 하실 때는 어떻게 침묵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화를 돋우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이제 법정 스님이 쓰신 것처럼 그렇게 내면의 마음을 좀 말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들을 말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네. 나를 변명하려는 말이 앞서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잠시의 침묵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세 단어만 하시면 세 글자만. 미안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랬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뭐 뭐가 잘못해서 미안한지. 잘못한 걸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남자들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과거에 비해서 요새는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의원님을 예. 반대가 아니고. 아마 일종의 주말 부부거든요. 떨어져 지내시는구나.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더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부럽다, 의원님.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제 아내가 어떻게든 남편이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에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알아주시는 고맙게 의원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은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보세요. 아직 안 하셨네. 아직 안 하셨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면. 예, 당신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조금 얘기. 네. 공적인 채널에서 사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다 하고 가셨어요, 의원님들 나오시는 이 자리에서. 그러게요. 네. 거쳐가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예. 남편 정치 활동 제대로 열심히 하라고 늘 배려해주는 제 아내 김현정 여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마지막에 설렌다. 야, 오늘 방송은 정말 의원님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네. 자, 의원님
정치에서 이 침묵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을 하기 위한 침묵, 이것이 필요치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말이 담고 있는 그 주제 자체가 개인의 일상을 넘어서는 그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침묵하는 것이 좀 더 좀 진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이 정치를 안 하는 맞아요. 예,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 이 같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 정치가 그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챙기고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내 일상이 대우받고 네. 그 일상이 외부 어떤 다른 것에 다치지 않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또 실은 우리 국가 공동체도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자기 일상을 소중하게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싶다. 네. 오늘 아무래도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제 무소유, 오해와 이해, 침묵 이런 키워드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의 깊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같은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건 좀 해결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다면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러실 테고 네. 또 식민지 시절에 강제징용되어서 온갖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도 그러시고 그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 잃은 그런 서름 때문에 그 아픈 시기를 견뎌내셔야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뭔가 조금 언덕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것이 좀 빨리 심사가 돼서 네. 할머니들에게 국가의 그런 이름으로 네. 위로를 좀 드렸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권진혁 씨 의원님 만나뵌 소감 어때요? 오늘 뭐든 다 내다 팔려고요.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소유. 그 팔려고 하면 안 되고 나눠줘야지. 제가 기다리고 요즘에 있겠습니다. 그 왜 중고마켓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직 배우려면 네. 멀었나 봐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우리 소외된 국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허위평론가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소유에서 공유로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멋진 한 네. 줄평입니다. 내가 어떤 꽃을 꺾고 와서 내 집에 두는 것보다 네. 그냥 꽃밭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저는 늘 제 스스로 어떤 그 역할에 비해서 많은 것을 더 채워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계시는 제 지역구 유권자들도 뭐 그런 것을 적잖이 느끼실 텐데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채우고
또 더 분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그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내면의 성찰을 거듭해 왔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영덕 의원님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또 하고자 하시는 일 잘 풀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세계여행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 모익지 첫 번째 책은 공감 대화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출신 지역, 국적 등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에게 1시간씩 공평하게 이야기 시간을 주는 공감 대화 현장이 있습니다. 인류학자, 지리학자, 교육학자, 여성학자, 정치학자를 포함한 8명의 연구자가 10여 년간 300여 명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공감 대화의 힘과 그로 인해 해방되었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요. 나와 다른 집단을 향한 배제, 편견, 차별, 갈등이 심화된 한국 사회가 공감 대화를 통해 존중과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존중과 치유로 가는 한 사람, 1시간의 이야기, 책 공감 대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이와 차이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사이와 차이의 원제목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저자 얀 그루에는 3살 때 척수 근육 위축증이라는 난치성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는데요.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남들보다 연약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견고한 실체가 되기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작가는 여전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나 건물에 들어설 때 수치심으로 얼굴이 상기된다고 말합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하는 장애를 지닌 언어학자의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장애인이 마주하는 세계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 책 우리의 사이와 차이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으로 말을 걸다 이번 주제는 세계여행 다시 시작해볼까입니다. 준비한 책들과 함께 다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 말을 걸다 첫 번째 책으로 지구 좀 다녀오겠습니다를 소개합니다. 24세 첫 해외여행이자 세계여행을 떠난 작가는 403일 동안 35개국, 88개 도시를 여행하며 낯선 사람, 낯선 장소 속에서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여행 곳곳에서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여행하며 겪은 여행이 주는 만남과 이별의 자연스러운 그 방식까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슴 한편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배낭 하나를 품고 살기로 한 지구 좀 다녀온 작가의 마음을 움직인 책 지구 좀 다녀오겠습니다를 읽으며 세계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풀빌라 리조트, 그림같이 펼쳐진 에메랄드 바다, 그곳에 함께하는 사랑 넘치는 두 사람이 아닌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와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빈민가 인도 고아원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있습니다. 1년간 세계여행을 하며 신혼 봉사를 하자고 프로포즈한 남편과 처음엔 봉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내의 이야기가 세계여행은 두입부부라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었는데요. 두입부부의 355일, 28개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를 오가는 신혼봉사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프리카에서 화장실을 지을 줄 몰랐다는 두입부부의 울다 웃다 신혼봉사 이야기,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더 특별한 세계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책에는 북한,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세계 속에서 만난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르는 리순 과목, 박영석 대장이 산이 된 네팔의 안나푸르나 등 한국인이기에 더 특별한 여행지 33곳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는 여행지의 생생한 사진, 여행지에 따른 일정, 여행 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들, 실용적인 정보들도 담겼습니다. 세계 속 한국 찾기,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한국인에게 더 특별한 세계 여행지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